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십니까? 네, 오늘은 4.3을 생각하면서. 오늘이 바로 4.3 71주기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4.3 보궐선거가 아니고요. 4.3을 생각하면서 제1작가 김석범의 소설집 까마귀의 죽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1작가라. 네. 뭔가 짚히는 게 있는데요, 교수님? 그죠? 예. 이 김석범 선생은 1925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어요. 네, 부모가 제주 출신이었습니다. 네, 예. 제주 출신인 사람들이 오사카에 삼터를 마련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죠. 너무 수탈하니까. 네, 그렇죠. 예. 너무 괴롭히니까 일제시대 때 그 배를 타고 오사카로 가서 정착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고요. 그리고 해방 공간 때도, 해방 직후에도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해서 거의 뭐랄까요, 많은 사람들 죽음으로 몰아넣으니까 그 못 견디고 또 일본으로 가서 오사카의 그 삼터를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도올 선생께서 하신 말씀 네. 들어보니까 네. 그 조선 시대 때도 이 귤이 네. 굉장히 귀했지 않습니까? 보관이 네,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뭐 귤만 올라오면 뭐 조정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그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하여간 이 귤을 많이 공출하는 것이 제주 목사의 실력이었고 또 그것이 네. 업무 성정에 가장 중요한 그런 평가 잣대였다고 하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제주 도민들이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던 거죠. 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좀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네. 고려 때 이 원나라가 침공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제주도의 이 전선을 구축하고 일본을 치려고 하죠. 그때부터 또 이 말을 사육하는 섬으로 맞습니다. 예. 낙인이 찍히면서 사람보다 말이 더 중요하게 간주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예. 네, 어쨌든 이 제주 출신 부모를 둔 김석범 선생은 지금도 생존해 계신데요. 저는 왕성하게 글을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이 김석범 선생은 해방 이후에도 국적을 바꾸지 않고 무국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적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국적도 아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도 아니고, 예. 그리고 일본으로 기여한 일본 국적도 아닌, 그러니까 이 식민지 조선시대 그 조선인으로서의 국적을 갖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국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국적을 취득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 오래전에 이 김석범 선생의 이 화산도라는 대작을 짧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기회 닿으면 다시 한번 이 화산도를 소개해드릴 생각인데요. 오늘은 이 김석범 선생님이 1957년, 58년 무렵에 쓴 소설, 4.3 관련 소설 3편을 짧게 압축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예. 이 까마귀의 죽음이라는 이 소설집에는 4.3과 관련해서 3편의 소설, 중편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간수 박서방, 까마귀의 죽음, 관덕정, 이 3편인데요. 아마 제주 4.3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관덕정은 잘 아실 겁니다. 예. 그 제주 관아가 있는 그 건물 앞에 있는 광장, 조그만 광장이죠. 거기에서 바로 이 4.3의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곤 했었죠. 1988년에 한국어판 초판이 간행되는데, 이때 그 초판 그 번역본 서문에서 김석범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읽어볼게요. 예. 미중 이후에 대학살로 마무리 지어진 4.3 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맹점인 동시에 그 맹점 자체가 바로 현대사의 핵심적 부분이며 분단 조국의 집중적 모순의 표현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40년 동안 역사의 암흑 속에서 파묻혀 철저히 은폐되어 온 이 대사건을 현대사에 복원하지 않고서는
바꿔 말해서 4.3 사건의 해방 없이는 한국에서의 친일파 문제와 더불어 한국 사회 전체에 참다운 해방을 가져올 수 없을 게 아닌가 합니다. 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은폐된 이 4.3을 복원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4.3 사건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4.3 사건의 해방이 없이는 친일파 문제와 더불어 한국 사회 전체에 참다운 해방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문학의 힘이라는 게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다시 길어 올린다는 데 있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4.3을 하나의 반란이나 폭동으로 규정짓고 철저하게 은폐해온 게 이 대한민국 역사였죠. 그런데 김석본 선생은 일본어로 이 제주 4.3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소설로 계속 써왔고요. 이미 1957년, 그러니까 4.3이 거의 현재 진행형일 무렵에 예. 이 문제를 소설화했다는 것, 그 자체가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 짧게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간수 박서방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 예, 중편 소설인데요. 저 황해도 출신의 못생긴 어떤 그 남성 하나가 여성을 찾아서, 우리가 제주도를 삼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여성을 만나고자 하는 그 기대를 안고 땅끝 그 제주도까지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간수가 돼요. 이 박간수가 이제 관리하고 또는 감시하는 그 죄수 중에 명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순이. 예, 명순이 사람 몰래 좋아한 모양이에요. 물론 여기 이 감옥에 갇힌 수많은 사람들은 다 4.3과 관련해서 여기저기 얽혀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 명순이란 사람도 역시 자신의 가족 중에 하나가 빨치산이 됐죠. 그러니까 산사람, 예, 무장대라고 하는 사람이 됐죠. 이승만 정권의 또 이승만 그 패거리들의 이 폭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한라산을 올라간 일을 가족으로 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연좌제 비슷하게 가족들을 다 잡아다 놓고 무차별 학살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차마 읽어드리기는 어려울 듯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갇힌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 명순입니다. 이 명순이는 그 아주 열악한 수감 환경 속에서 하얀 그 손수건, 명주 수건 하나만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왜 그걸 놓치지 않고 있는지 이 소설의 핵심인데 정말 아프게 와닿습니다. 아주 잔악하게 사형을 집행하고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직접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길 바라고 저는 제 입으로는 읽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명순이가 하얀 그 명주 수건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예. 이제 드디어 그 처형의 날이 옵니다. 그 지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잠깐 볼 텐데요. 명순이가 간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붓하고 먹물을 좀 빌려달라고 해요. 그 이유인즉슨 이 하얀 명주 수건에다가 주소와 이름을 적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런지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예. 눈을 찌르는 듯한 순결한 색깔, 한 장의 하얀 수건은 감방에 빛을 뿌리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가 붓을 움직여감에 따라 하얀 천에 번져가는 먹물 자국을 보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침착해서 붓끝이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명수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간수에게 붓을 돌려주었다. 백선이 박간수입니다. 백선은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다. 명수는 가지 않는 간수의 기색을 보고는 사람들의 등 뒤에 숨었다. 그리고 치마와 바지를 걷어올려 하얀 수건으로 허벅지를 꽉 졸라맸다. 수건이 살 속으로 파고들 만큼 단단히 잡아맸다. 거기에는 송명순 22세 애월리라고 적혀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야 새삼스럽게 명순의 모든 것을 알았다. 연병장에서 수많은 사람과 함께 구덩이에 묻혀버리면 언제 다시 발굴될지 모른다. 그때는 송명순의 얼굴도 몸뚱이도 다 썩어버렸을 것이다. 살아남은 할머니가 손녀 딸을 위해 작은 무덤을 만들어 주려 해도 그 많은 시체 속에서 어떻게 명순이를 알아볼 수 있겠는가? 명순은 분명 할머니가 손녀딸을 찾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하얀 수건에 기원을 담았을 것이다.
나는 아무도 모르게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역시 무섭수다. 너무나 무섭수다. 용담 아줌마 용서하십소. 하지만 나는 반드시 훌륭하게 죽을 거우다. 두고 보십소. 이 하얀 수건이 내가 이 세상에 남긴 단 하나의 보람이었수다. 명수는 기분을 조금 돌이켰다. 조가부는 상냥하게 용담마을 이야기를 했다. 벼랑에 핀 꽃을 따서 애인에게 주려다가 연못에 빠져 죽은 젊은이의 귀신 이야기도 했다. 사람들은 말없이 들었다. 그리고 더러운 자기 수건을 보았다. 명수는 하늘을 보았다. 창문으로 불어 들어오는 바람에 섞여 비가 계속 들이쳤다. 벽 구석에 거미줄에서 물방울이 반짝반짝 빛나다가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을 명수는 보고 있었다. 네, 아픈 문장입니다. 네. 죽음을 앞둔 상황인데요. 이렇게 때로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죽어서 한 구덩이에 묻혀버리면 누가 누구인지 시신을 수습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송명술이라는 22살 먹은 이 타자가 그 명주 수건에 자기 이름과 나이와 자기 마을 이름을 적습니다. 송명순 22세 애월이라고. 그리고 그 허벅지에 단단히 살 속으로 파고들 만큼 꽉 잡아맵니다. 자기 몸이 썩더라도 그 명주에 써놓은 글씨가 자신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랐겠죠. 예. 이렇게 한 젊은이가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런 역사가 다 은폐되지 않기를, 숨겨지지 않기를 바랐는지도 모르겠죠.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게 너무너무 서러워서 이런 일까지 해야 했던 것이죠. 자신이 이렇게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간수 박서방을 보면은 박서방의 눈에 비친 이 학살의 장면들이 너무너무 여실합니다. 짤막하게 한 장면만 보면 이렇습니다. 예. 사형 집행은 잔악했다. 군중에 짓눌린 침묵에 구멍이 뚫려 술렁거림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양민 군중이 산으로 올라간 자들의 가족으로 간주된 군중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것이다. 이웃이 이웃을 찌르고 친척이 친척을 찔러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작은 마을이라서 서로 얼굴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빨갱이로 지목된 사람들, 빨갱이 가족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그렇지 아는 이웃 사람들이 죽창으로 찔러 죽이게 했던 거죠. 그 뒤에서 이런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짓들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러니 제주 사람들, 무장대 쪽이든 아니면 뭐 경찰 쪽이든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있겠습니까? 이게 그 국가폭력이, 권력이 자행한 그 흉터들이 아직까지도 저렇게 선연하게 남아있다고 해야겠죠. 김석범 선생님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우리의 참다운 해방도, 한반도의 참다운 해방도 불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습니다. 예. 너무 아프네요, 교수님. 그렇죠. 그 이야기 전에 제가 꼭 네.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승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공과를 다 봐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접하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교수님? 그런 얘기는 예.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인 것 같아요. 늘 그런 얘기 하죠. 저도 이승만 평전도 읽어보고 이승만 연구도 읽어보고 했는데 예. 뭐 농지개혁이나 뭐나 이렇게 공으로 뭐 돌리는 것들이 있어요. 예. 아, 그 농지개혁은 조봉암 선생 작품 아닙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죠. 근데 이승만이 역사에 저지른 이 죄악은 정말 뭐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국전쟁은 물론이고요. 한국전쟁에서 이 서울 시민들을 버리고 간 그 행태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제주를 비롯해서 여순에서 그 수많은 민중들을 학살한 거 보면은 정말 치가 떨립니다. 내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좌익과 관련됐다 싶은 애들은 부녀자뿐만 아니고 어린아이까지 잡아서 다 죽이라고 호고문을 내리지 않습니까? 네. 자기 국민들을 상대로 다 죽이라는, 소탕하라는 이 명령을 내리는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제주도와 여수 순천을 내부 식민지로 삼아서 권력 기반을 다졌던 것이죠. 제주 항쟁의 출발도 단독 정부에 반대한다는 것,
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한 게 뭐 죽을 죄예요, 도대체?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무장대를 어마어마한 규모로 사람들이 부풀리는 경향이 있는데 네. 처음에 350명 수준이었고요. 예. 많았을 때가 5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협상을 할 수 있었고 또 이 평화 협상 단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 다 이 파투를 내버린 거죠. 내버리고 이 제주도를 악마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자신의 권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악마의 땅과 악마로 낙인 찍을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해서 제주도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그 고통들은 정말 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 바로 그 지점들을 제주문학이라고 일컫는 하나의 흐름이 지금까지도 깊은 역사들을 재현해내고 있죠. 그런 점에서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아픈 사람들의 상처를 다시 드러낸다는 점에서, 다시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의미를 다시 묻는다는 점에서 문학의 존재 이유는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할 겁니다. 예. 네. 아울러서 짧게만 요약해드리면은 그 뒤에 이어지는 까마귀의 죽음. 이것도 걸작입니다. 예, 예. 이 까마귀의 죽음은 화산도라는 대작, 대략 6,000페이지에 이르는 그 대작의 압축판이라고 저자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눈물겼습니다.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그 뒤에 3부작격의 마지막에 속하는 관덕정이라는 작품은 이 허물영감이라는 사람이 모가지를 찾아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구니에 처형당한 사람들의 목을 넣고 다녀요. 이 목을 찾아가세요 하면서. 거의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허물영감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이긴 한데 이 모가지를 찾으라고 이 경찰이 보내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 목을 가족에게 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이 목을 찾으러 오는 가족이 있으면은 예. 이 빨갱이 가족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 가족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하나의 수였던 거죠. 또 죽이려고? 예, 그렇죠. 이 씨발 새끼들 진짜. 그런 수를 쓰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뭐 창작이고 소설이라고 얘기하지만은 4.3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허구적으로 이렇게 재현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아마 현실은 이거보다 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네, 차마 눈 뜨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까마귀의 죽음이 다시 간행돼 나와 있으니까 제주의 아픈 상처를 직시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까마귀의 죽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길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또 내일 우리 현기영 선생 소설을 소개해드려야 해서 오늘 김석번 선생님은 이 정도로 짧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교수님 제가 기사를 봤는데 네. 서북청년회가 아기가 막 울고 있었대요. 운동장에 다 모아놓고 있었는데 네. 큰 칼로 애를 찔러가지고 네. 그 칼을 들어서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킬링필드보다도 못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네. 아마 국제 형사법정 같은 게 마련된다면은 이승만은 정말 제노사이드의 범죄자로 처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숫자로 3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3만 명 어떻게 숫자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숨을 거둔 사람은 3만 명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가족들 그리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 입었던 사람들의 그 응어리들은 어찌하겠습니까? 이건 무슨 빨갱이니 빠지산이니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죠. 국가폭력이란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물을 할 줄 압니다. 제대로 이 역사를 우리가 인지해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 되풀이하는 게 좀 낯설 정도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이 아쉬우니까 관덕정의 한 문장만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죽고 죽이고 하면서 죽기 직전에 앞에다가 이 팻말 같은 걸 달고 빗속을 돕니다. 모습을 이렇게 적어놨네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가슴에 개 목걸이처럼 늘어뜨린 어린애 턱받이만한 크기의 포고문은 비에 씻기고 있었다. 어떻든 노인이 그 글자를 해독할 수 있을 리는 만무했지만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그것이 어떤 내용의 포고문인지는 짐작할 수 있었다. 노인만이 아니다. 읍내 사람들도 일자무식인 안악내도
비에 녹아가는 그 글자를 읽을 수가 있었다. 저는 반도입니다. 이 반도란 말은 반란군이라는 뜻입니다. 신성한 대한민국의 국시를 위반한 반도입니다.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파괴하고 선량한 국민을 살해한 가증스러운 반도이며 나쁜 인간입니다. 대충 이런 내용의 글자가 지금 비에 더러워지고 비에 계속 씻기고 있었다. 하늘을 뒤덮고 소용돌이치는 검은 층 속에서 한두 개의 덩어리가 떨어져 내려온다. 까마귀가 차례로 죽창 끝에 꿰인 모가지에 덤벼든다. 군중의 한 모퉁이에서 기묘한 소리가 난다. 그것은 천하고 거의 외설스럽게 삐걱거리는 소리. 웃음소리까지는 안 되지만 비웃음이 섞인 야유였다. 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네. 죽어간 사람들의 목에 개목걸이처럼 걸어놓고서 나는 반란군입니다. 신성한 대한민국의 국시를 위반한 반란군입니다. 그리고 선량한 국민을 살해한 가증스러운 반도이며 나쁜 인간입니다. 이런 목걸이를 걸고 돌아다니게 했다는 것이죠. 서로를 증오하게 하고 이 서로를 죽이게 하고서 자신들의 권력의 기반을 뒤에서 다졌던 것입니다. 이 소설 보면은 이승만에 대한 원망과 뭐랄까요, 이 증오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이승만이 제주도에 들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1949년 초에 서울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과 국방장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주도 진압을 위한 비밀회의를 열었다고 하죠. 그난 다음에 정말 대대적인 빠치산 토별작전, 섬멸작전이 펼쳐지고요. 투항하지 않으면 제주도 30만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신성모 국방장관하고 이승만이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것이죠.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럴수록 정말 똑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4.3의 진실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면서 역사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아픔에 우리가 함께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